백제와 신라는 과연 대륙에 있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입증을 했던 그 방법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지난 시간 예고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1부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 입증을 하는 테크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국가의 영토와 국경을 논할 때 문헌상의 정보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문헌상에 나오는 지명들을 가지고서 국경을 유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지명이라는 것은 같은 지명이 여러 개가 있고 각 시대마다 위치도 다르고 각 나라마다 여러 번의 위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찾을 때는 각 지역의 지명은 참고만 하시고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 고대의 요동이 있고 천도하기 전의 평양과 천도 이후의 평양이 있습니다. 고려의 국경을 논함에 있어서 후대의 평양과 후대의 요동을 논해야 되는데 고대의 요동과 예전의 평양으로 해석하여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범인을 단정하거나 유죄를 입증할 때는 딱 두 가지의 결정적인 요소로 판단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범행의 유무죄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문헌상의 지리지와 국경을 표현한 기록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각종 유적들은 범행에 사용되었던 흉기나 지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 기록이라던가 건축물의 탄소 측정, 연대 이런 부분들은요. DNA를 검출해서 범인을 측정하는 과학적 기법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진술 내용으로는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판단할 때는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이게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살인 미수가 되는지 이런 범행의 동기에 따라서 죄명이 결정되고 형량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는 범죄 수사의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면 실체적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역사적인 분석 또한 마찬가지 일반인들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는 그 수준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유적과 그 기록물들이 의미하는 그 각각의 그 의미들을 잘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유적들은 범행의 증거 자료와 동일하고 문헌에서 국경을 표현하면서 소술되어 있는 지리지는 범인이 자백한 진술 증거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고려의 국경에 대해서 이 같은 논리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고려의 영토를 유추할 수 있는 지명들은 그냥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사용이 돼야 되고요. 고려를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려 청자 같은 도자기나 액세서리 같은 유물들은 각국의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사람의 손을 타고 그 지역을 움직일 수 있지만 각국을 상징하는 유적물들은 무역 상인들이 손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왕성이라든가 왕릉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하면서 상인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북한에 궁궐토도 발견이 되었고 송악산에서도 산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몽주가 사망한 선주교와 각 유물들의 탄소 연대를 측정했을 때 부정할 수 없는 건축물과 그 뼈의 DNA를 검출해서 그 연대와 나이를 측정해가지고 고려의 그 개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고려의 강력과 국경이 어디 있는지 이미 다 검증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경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독도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독도법이 무엇이냐면 군인들이 산에서 지도 위에 나침이를 놓고서 방위각을 계산해가지고 목표물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 그런 기법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으로 내가 적진에 깊이 침투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잘 모를 때 그런 방위각이라던가 그런 기법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독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려의 국경을 논할 때 문헌상에 나오는 지명만을 놓고서 고려의 국경을 주장하지는 말고 이런 전문적인 기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고려의 국경을 논하면 간단하게 국경을 찾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려의 서쪽 국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나라가 세웠던 요탑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탑은 중구난방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고려의 국경만큼 이렇게 일직선으로 규칙적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요 나라에서 자신들의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에 요탑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탑의 분포도를 보면 고려의 국경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헌상에 두만강 북쪽 700리 위치에 윤관이 세운 비석이 있습니다. 문헌에서 표시하고 있는 그 선축령에서 서쪽까지의 거리가 2000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요탑의 그 선까지 800km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히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서쪽 국경이 요하의 일대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구질구질하게 고대의 심리는 지금의 4km보다 더 거리가 길었다라고 찌질하게 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고려의 국경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르면 사실을 입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유튜버들이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력을 논함에 있어가지고 최치원 열전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최치원 열전에 보면은 그 당나라 태사시중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고구려와 백제가 강할 때는 군사가 100만이었다. 최치원 선생 같은 분은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 아니야. 그런 분이 나라에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한 말이야. 고구려가 전성기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가 전생기에는 강병이 100만이었다 이거야.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할 때 100만 대군이었다라는 그 얘기는 고구려와 백제가 둘이 합쳐서 100만 대군이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사이좋게 각각 100만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 각각 100만 대군이었다라고 한다면 최치원이 200만 대군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자들이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력을 부풀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113만 3,800명이라는 대군, 그래서 통상 200만 대군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처음에 이 113만 대군이 있으면은 군사 한 명당 보급병사가 2명 정도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 동원한 인물은 3,400만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고구려가 100만 대군을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수양제가 고구려를 올 때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온 겁니다. 113만을 통상 100만 대군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배라고 했으니까 226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200만 대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투병력과 보조병력을 포함해서.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300만, 400만 대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라던가 일본 사람들이 확대 해석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제시하는 증거 자료들과 내가 근거 자료들을 나열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의 그 몇 가지의 오류 때문에 그 다른 부분들까지도 의심을 받게 되면 신뢰도가 깨진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기록들과 확실한 증거 자료들이 3개나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욕심을 낸다고 한 2개 정도 과대 포장하거나 확대 해석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정확한 3개의 그 기록들과 증거 자료들이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독수독관론이거든요. 기존에 발견되었던 그 증거 자료가 한번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실제로 증거 자료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미 오염된 증거 자료들 때문에 실제로 증거 자료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 증거 자료의 신뢰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는 증거의 효력을 잃게 되는 이런 논리와 같은 겁니다. 예전에 수나라 병력 113만을 자신은 30만 대군일 거라고 그 확신을 했던 그 강단 출신의 그 역사 강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제 진짜 정규군 한 30만 정도였는데 보급병까지 해서 113만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 113만이 전투병이고 보급병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고구려를 잘못 보고 있는 모양이구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113만 병력의 공포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고구려 인구가 한 당시 200~300만 명, 200만 명을 계산하기 쉽게 한번 가봅시다. 읽으시오. 그럼 남자가 100만 명이야. 근데 113만 명이 쳐들어왔던 건 그 나라 전체 남자 인구수만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남자 인구 2,500만으로 갑시다. 누군가 총을 들고 2,500만의 병력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와, 당장 끌어내도록 하시오. 고구려는 중국이나 소련에 비하면 작은 나라예요. 우리는 하늘의 자손으로서 천손의 후예이며 독자적인 대국.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 또 못한,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저런 불경이 있나?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실례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목을 치시옵소서. 목을 치시옵소서.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고 이야기하면 특히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역사관이 식민사관인데 어떻게 황연필 같은 사람에게 식민사학자라는 표현을 하시는지. 개새끼. 자신은 식민사학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민사학자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입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제감정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축소시켜가지고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 지금 이게 기록에 전투병력 113만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은 30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동하는 게 이게 식민사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분석과 역사적인 해석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단 출신의 역사 강사가 2달 동안 5만 명의 구독자가 늘어나는 동안 저는 구독자 400명 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역사 인식과 눈높이를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보통은 선동질을 잘하는 역사 강사들이나 국뽕들에게 지지를 하거나 좋아요, 구독을 누르기 마련인데 사건을 분석하고 역사 프로파일링을 하는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에 인색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있는데요. 정규전 같은 경우는 보병들이 칼을 누고서 전면전을 하면서 이렇게 대규모 전투를 하는 게 바로 정규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정규전 같은 경우는 10만의 군사가 있다면 상대방도 5만 이상은 군사력이 있어야 이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 숫자가 불리하면 뭔가 유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특전사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TV에서 강철부대 같은 그런 프로를 보지 않았나요? 멋지다. 다음은 강철부대를 함께한 팀장들의 그 특전사가 비정규전의 대표적인 그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양규 장군이 그 소수의 인력으로 3만의 우리 인지를 구출해내기도 하고 그 많은 군사력을 그 매복 작전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비정규전이고 게릴라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다. 놈들이 이 산자락을 벗어나기 전에 포로들을 모두 구해야 한다. 가자. 5천 명의 군사로 10만 명의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매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시다. 방어하라. 방어하라. 매복이라는 거는 적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미리 그 유리한 지점을 점령해가지고 적군이 왔을 때 함정을 파놓고서 공격하는 그런 게릴라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대전 같은 경우는 크레모아나 수류탄 같은 걸로 이제 부비출랩을 설치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문을 걸어놓고서 성을 방어하는 그런 전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성에서 3만의 그 병력이 있다면 그 성을 넘기 위해서 적어도 30만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각 성마다 1만 명의 군사가 있다면 그 성 하나를 넘는데 최소한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나라 같은 경우는 성 하나를 넘을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성을 넘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113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와 나 둘이 합쳐가지고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면 그게 바로 역사 왜곡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고 싶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리하겠습니다. 수나라의 전투병력이 113만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도 100만 대군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는 잘못된 분석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과연 대륙에 있었는가? 고구려는 그렇다 하더라도 백제와 신라는 과연 대륙에 있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문헌의 기록을 보면 백제와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 또 못한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저런 불경이 있나?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실례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목을 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삼국설을 얘기하면 한바로 취급을 받거나 과대망상 환자로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식민사관의 학자들이나 국뽕들은 자신의 이론들에 장애가 되는 그런 기록물들은 그냥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기록들이나 그 증거 자료들이 조작됐다고 그렇게 오염시키는 그런 방법들로 트집을 잡고 논점을 흐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확대 해석하는 국뽕
친노 유튜버들과 식민사학의 유튜버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주장이 옳다고 서로 선동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은 그 입증하고 검증하는 그 방법들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선동질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내용들은 2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고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2부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대륙에서 어떻게 존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져 갔는지 지금까지 입증을 했던 그 방법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근거를, 그 주장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원래는 추가적인 설명들과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시청하는 영상에서 70% 정도는 다 편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편집된 내용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